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예, 예, 지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예, 저는 경쟁법, 소비자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체 큰 주제가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민법 전공자인 최경진 교수님께서 담당하신 부분이 데이터 소유 쪽이라면 제게 주어진 과제는 데이터 독점을 다루는 것인데 약간 의도적이지만 제가 발표할 그 발제문에서 데이터 독점을 쏙 뺐습니다. 예, 그 데이터 독점을 내세우면 너무 이게 뭔가 이 선언적으로 데이터 독점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데이터 독점을 빼고 대신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 데이터 접근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제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기서 출발해서 경제법적 관점은 여러 가지 정책적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각국의 경쟁 당국들이 이 데이터 경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고 또 경쟁 당국의 관여는 다른 정책 당국과 다르게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으로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갖는 이제 관점은 사실은 데이터 경제라는 게 이제 그 뭔가 시작하려는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초기 단계라서 사실은 경쟁법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쟁이 활성화되는데 경쟁을 제한하고 또 독점 이슈가 발생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이제 경쟁법이 비로소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데이터 경제가 과연 그만큼 성숙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조금 약간 건너뛰어서 그 데이터 경제에서 경쟁법이 갖고 있는 역할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경쟁법이 고유 역할도 있지만 다른 어떤 정책적 역할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제 디지털 경제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뒤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 목표도 발표가 되었죠. 디지털 경제는 좀 오래된 말인데 사실은 이제 디지털 컴퓨팅 기술에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인터넷과 결합해서 이제 많이 논의되는 말인데요. 디지털 경제 특징으로서 많은 걸 얘기하지만 저는 이 네트워크 효과와 경합 가능성의 결합이 돼서 역동성이 발생한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어떤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제 플랫폼이 주도하는 경제가 있고 이제 오늘 주제인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는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라는 데이터 주도 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알고리즘을 강조해서 알고리즘 경제, 구독 경제, 또 관심 경제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의 발생과 시장에서 경합 가능성의 증대 이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더 많은 이제 그 가입자를 끌어들이면 또 그게 더 그 이 사업의 또 규모를 키우는 그래서 가속화되는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매개 서비스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국 뭐 과거와 다르게 그 이용자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오래 머물러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경쟁들이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예전에는 어떤 정형화된 사업 모델이 있었다면 양면 시장형 사업 모델은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고 경기가 넓어지고 파괴되고 또 경기가 흐려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공정거래법, 경제법은 시장 획정을 되게 중시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 디지털 경제 속성이랑 잘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자꾸 시장이 바뀌는데 경쟁법에서 뭐 판단할 때는 하나의 시장을 획정해 놓고 그걸 계속 활용하거든요. 예,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경합 가능성의 증대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시장의 경합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 일어난 경쟁보다도 오히려 그 밖에서 자꾸 들어오려는 경쟁의 압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훨씬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잠재적 경쟁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규모 수익 체증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 이 부분은 경제학적인 것인데 그것과 범위의 경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비단 어떤 플랫폼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더 와닿는 것은 그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참 잘 활용한다. 수집도 잘하고 이용을 더 잘한다. 이런 면에서 더 데이터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비교드리면 경제활동에서 데이터는 오프라인 경제 때도 중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란 말을 많이 썼고 정보 경제학이란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말인데요. 오프라인 경제에서의 어떤 데이터는 지금처럼 아주 뭐 그 다양한 소스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거래 활동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또 실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는 단순히 그런 요소를 넘어서 서비스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되고 또 그런 만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가 그런 내부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되고 시장 영역이 되고 이제 이런 발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는 또 그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 데이터 자체가 기회 판독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가 됐고 또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예, 빅데이터는 흔히 4개의 V로 설명을 하죠. 예, 이거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 속도, 다양성에 더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4개의 V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서도 데이터 규모를 강조할 것인지 데이터 추출 분석 등 기술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에서도 그렇고 지능정보 서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좀 만든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지능정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지능정보 서비스의 어떤 생산, 제공, 거래에 기반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그 경쟁법은 시장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창출을 가져오는 이제 데이터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경제법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제 뭐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축적된 정보로부터 가치를 추출할 목적으로 판매자의 네트워크에 의해 데이터가 수집, 처리, 거래되는 세계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이제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투입 요소인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수집부터 처리하고 또 거래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누가 얼마나 좀 잘 효과적으로 가지냐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가파라고 흔히 표현한 기업들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또 아마존 이 각각의 또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돼서 그 큰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쟁들은 잘 아시다시피 다 미국 기업들이죠. 예. 미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경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경제 권역으로 대비되는 게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뒤처져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그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그냥 비즈니스적인 경쟁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 대응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이제 규제나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중국에 관한 부분인데요. 중국은 제가 잘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워낙 독특한 모델이라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선호되고 이제 그 어떤 근간으로서 그 데이터의 구축, 개방, 유통,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능정보 기본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서도 그 이제 지능정보 서비스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데이터 서비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데이터가 사실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 3법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런 아주 오랜 논의 끝에 올 초에 데이터 경제 3법이 개정이 됐죠. 이제 그 개정된 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또 다른 영역인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2020년 7월에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변되는 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서 데이터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뭐 상당히 그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산업적인 데이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창출되고 거래가 촉진돼야 된다. 된 것이 제 생각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제 그 어떤 거래 어떤 그러니까 일어나는 접촉면에 따라서 정보 주체와 사업자 간의 거래는 이제 데이터에 관한 B2C 거래, 그리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는 데이터 접근에 관한 거래는 데이터에 관한 B2B 거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두 가지 다 경쟁법의 또 관심사이긴 한데 B2C 거래는 좀 더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소비자법 영역이 더 큰 부분이라서 경쟁법적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관한 B2B 거래의 촉진이 보다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거래가 사실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수면에 드러난 것도 있고 또 이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우선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잘 또 분석되는지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래소,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에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시작을 했죠. 그 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건 그냥 제가 퍼온 건데요. 예, 뭐 그림이 예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네요. 데이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데이터 거래 활성화되지 않는다, 충분치 않다, 그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제가 크게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개인 데이터를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해서 비개인 데이터는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는 자유롭지만 이 데이터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거를 갖고만 있는 거죠. 예, 갖고 활용하면 좋은데 갖고만 있고 자 활용도를 모르고 이제 이런 일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는 못 찾고 이제 EU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EU의 100대 기업을 보니까 개방형 모델은 2%에 불과했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경제법 쪽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법이 이런 데이터 경제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에 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그런 법적 기준이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이제 그 보호
의 정도를 이제 이 합의에 통해서 활용을 더 촉진할 것인지 이런 어떤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기준에서 경쟁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법은 이제 경쟁과 효율성, 소비자 후생 이러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밸런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개발해 왔거든요.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영역은 사실은 어떤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꼭 공정위 같은 경쟁당국이 직접 하는 역할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법이 집행은 아니지만 이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경쟁법적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쟁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GDPR이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인데 GDPR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경쟁당국에서 이 법을 만들 때, 법을 제정할 때 이 오히려 국제 경쟁을 왜곡하거나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 또 경쟁적인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규범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거래 관련해서 영역을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과 사업적 이용의 단계에서 사실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는데 사업자만큼 소비자는 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그런 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하는데 급급하지 그러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자가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을 우리가 식별을 하고 이런 저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이 이제 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보호에 나와 있는 헌법적 권리지만 역시 그것이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정보 주체로서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독일 연방 카르텔청의 2019년 2월 페이스북 규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부족한 그런 행위를 이제 경쟁법에 의해서 규제한 사례인데 물론 논란이 많이 있고 여전히 법원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약관 규제법이라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이 부분인데요.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 기반의 격차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법의 역할. 이것은 이제 그 수집 이후에 이 활용 단계에서 그 사업자 간에 누구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경쟁 우위를 갖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실제 그걸 이용한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경쟁에 있어서 또 많은 또 그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뭐 이런 격차로 인한 행위들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쟁법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결국 실증돼야 될 영역이긴 한데 데이터 기반 시장력, 데이터 기반 시장 지배력 이런 말들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식별해서 그런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경우에는 이 경쟁법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개입을 하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것은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접근은 결국 이제 물론 각 사업자가 각자 노력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그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 있고 많은 데이터들이 몇몇 사업자들한테 다 모이고 있다. 예,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게 전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거래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거래 촉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경제학적으로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은 이제 재산권이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앞에서 최경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데이터 오너십 얘기가 나오는데 뭐 최경주 교수님도 민법 학자로서 데이터 오너십을 얘기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상의 소유권과는 좀 다르게
틀을 접근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경제법적으로 보면 이거를 너무 권리를 강화시켜 놓으면 데이터 같은 이제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그런 특성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권리 설정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것이 꼭 거래 촉진하고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깊이 안 다루고요. 결국 뭔가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이 데이터를 많이 좀 거래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효율성 높인다.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재산권을 보유한 자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규칙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계약법에 의한 규율이 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록 경쟁법 학자지만 동의합니다. 예. 경쟁법은 계약법이 안 된다 해야지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역할이 있다고 해서 그 경쟁 이슈도 없는데 경쟁법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또 사실은 경쟁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대한 규율이 원칙이긴 한데 계약법에 대한 규율은 이런 어떤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익을 얻을 유인이 있고 또 협상력이 동등해야 한다는 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영역에서 데이터 시장 실패, 제가 잠재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꼭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법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은 크게 그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규제해서 데이터 접근을 어떤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단계에서도 이것이 시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경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원칙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재적인 시장 실패로는 이제 크게 외부성 데이터 권리 보유자들 간의 전략적 행동과 협상력의 불균형, 데이터 거래에서의 높은 거래 비용,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주로 데이터 수집에 좀 더 관련된 것이라면 데이터 거래에서의 높은 거래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 문제는 이제 데이터 거래와 접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거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모델이 뭔가 개별적으로 거래하려면 잘 안 되는 거래 비용이 높아서 잘 거래가 안 되고 서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이 내놓았을까? 물론 모르고 내놨든 알고 내놨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아질 수 있을까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실 기여가 컸던 거죠. 우리가 뭐 무슨 상품을 살 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너무 많이 수집해서 문제긴 하지만 뭐 위치 정보라든지 뭐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 손익 사업자는 제가 여기 와 있는 걸 다 알 겁니다. 제 휴대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또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해야겠지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통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반작용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그 문제 의식입니다. 문제 의식인데 예,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경쟁법은 이제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예, 그걸 경쟁 침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경쟁을 침해한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러한 또 메커니즘에 맞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증명을 해서 그래서 위법이다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이 이제 경쟁법의 통상적인 방법론인데요. 집행 방법인데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뭐 일단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데이터 자체를 시장력 또는 시장 지배의 원천으로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은 사실은 새로운 이론들은 아니고요. 기존의 사업에서 기존의 다른 비즈니스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이제 응용, 변형하는 것인데요. 필수 설비 또는 필수 요소 이론을 응용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필수 설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하는 통신망 같은 건데 필수 설비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립성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봉쇄의 정도를 평가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뭔가 경쟁자들의 시장 침입을 봉쇄하는 이런 걸 설명하는 것들이 반경제적인 봉쇄 이론, 시장 지배력 전이 이론, 시장 침입 장벽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응용하는 이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생각인데요. 어쨌든 데이터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거를 가져오더라도 그걸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사항을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증거 기반의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가정인데요. 만약 그래서 데이터로 인한 독점이 생겼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지고 경쟁을 제한했다 할 경우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 접근을 가져와야 되는 관련 어떤 법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또 이제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저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러한 개입이 필요한 어떤 조건과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장인데요. 예, 데이터 접근은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기회를 위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접근의 어떤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될 할 것은 종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충분한 투자 이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정 보호의 필요성, 경쟁, 영업 비밀,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법, 경쟁법은 주로 경쟁과 소비자 후생 뭐 이런 것을 이제 기준하는데 이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판단의 틀에 확장해서 원래 전통적인 경쟁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들도 함께 고려하고 비교 형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만 장표를 넣은 것인데요. 어쨌든 경쟁법 역할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가 룰을 필요로 하는데 약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건 사업자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고 뭔가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경쟁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홍대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이고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홍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많이 제기해 주셨고 사실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데이터의 가치 산정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훌륭한 토론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토론문의 질문 중에 하나인 정책 수단 문제에 관해서만 코멘트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데이터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투입 요소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핵심적인 정책적 목표 중 하나가 데이터의 환류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디지털 경제 혈류, bloodline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 거래, 활용되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는 것이라는 표현도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포럼 제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데이터 독점의 문제로 이걸 규정을 하고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공법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이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생각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소위 대형 플랫폼이나 선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로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뭐 공유하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자들이 그 데이터를 적어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자, 뭐 일종의 프렌드 거래 의무를 부과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접근은 이제 데이터 오너십을 통해서 사법적으로 정부 주체 내지 보유 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런 권리의 자율적인 행사를 이제 유도해서 이제 경제 내에서 데이터가 활용 주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거래 내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최근의 시도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용정보법에서 개정 이후에 개인 신용정보에 관하여 전송 요구권이라는 형태로 제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동권을 입법화한 거, 요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데이터 경제에서 현재 동맥 경화로 보이는 예후가 실제로 존재하냐? 혹시 적어도 칼을 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데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는 건 아니냐? 또는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오히려 데이터 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러한 오진과 과잉 진료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정책 수단 모두 데이터의 활용하는 산업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규제로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동원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오너십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션에서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고요. 공정거래법의 경우를 보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경쟁법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 특히 데이터 독점이라고 해서 프레이밍을 하면 사업자의 특정한 행위나 전략의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 지적 지위가 인정되거나 또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요. 그 경우에 곧바로 데이터의 공유 내지 뭐 제3자로 이전 내지 접근이라는 시정 조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 조치는 경쟁 제한적인 우려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적지 않은 경우 그러한 우려의 해소 내지 예방이 데이터 환류라는 산업정책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데이터 환류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1차적인 효과 또는 그런 그게 되기보다는 부수적인 내지 반사적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성 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정책적 접근이 서로 충돌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오너십의 강화가 데이터 접근 시정 조치,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하도록 뭔가 시정 조치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그 데이터 오너십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강화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시정 조치는 실현될 수 없을 겁니다. 또 홍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데이터 오너십의 강화는 보유 주체의 권리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간의 긴장 관계와 유사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각각의 정책이나 각각의 규제, 접근이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합쳐놓으면 하나의 괴물이 나타나듯이 일종의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구성의 오류라고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한계나 문제점 때문에 데이터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와 시장이 좀 먼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입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스마트한 특히 권능 부여형 enabling 규제의 경우에는
도움도 되고 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홍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의 목표에 더 적합한 새로운 보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양한 한계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규제 도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홍대식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씩 다 메모를 해가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경쟁법적인 역할이 앞으로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그 조화를 이룰 때 어느 선에서 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가를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익이 저하되는 지점에 있어서 경쟁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발생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경쟁법적인 배경 지식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자 측면에서 직접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하는 분들을 지원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갖는 의문점들이 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가 이런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마치 모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성공적인 요소로서의 제일 요소는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착각마저 좀 들게 할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현재의 대규모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재 그 위치를 점하게 하는 역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든지 A/B 테스트를 한다라든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서비스에 반영을 하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A/B 테스트를 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비자의 선호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 불선호를 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이 데이터가 특정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시장적인,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파워, 현실적으로 다 한번 따져보고 그에 기반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점은 GDPR에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권리가 도입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GDP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8년도 5월이고 지금 현재 대략 한 29개월 정도 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서 해당 권리를 잘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락인 효과를 완화하거나 해제한 사례를 현재까지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실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GDPR상의 데이터 포터빌리티 권리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서비스화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 주체의 개인정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가, 또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드는 의문이 어느 정도로까지
데이터의 거래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개입을 해야 정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법제도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산물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그 데이터 시장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데이터를 우리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시장 외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또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기존의 빅플레이어들이 임의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슬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 취합 서비스가 있는데요. 파슬리를 통해서 한번 최근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지난 12개월간 외부의 레퍼럴을 담고 있는 사이트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그리고 어떤 레퍼럴들이 가장 많이 활기차게 웹사이트에서 발견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이 대략 한 51.8%, 그 뒤를 이어서 페이스북이 25.9%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구글 뉴스로 한 3.3%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더라도 절반의 경우에는 나의 방문 기록을 구글이 가져가고, 또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나의 정보를 가져가서 별도의 공개된 시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데이터를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흡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겉에 보이는 데이터 시장만 활성화하고 거래를 촉진을 했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흡수력, 기존의 데이터 확보, 귀에 기반한 서비스에서의 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의문과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거래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외에도 시장에서의 데이터 브로커라든지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든지 애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시장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당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해서 거래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가 실제로 접근을 한다거나 열람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GDPR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나 NOIB 같은 단체에서 유럽연합 당국에다가 고발을 진행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거래 시장이 점차 표면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외부의 법제적인 힘이 작용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또는 시민사회의 힘을 빌어가지고 거래시장으로 표면화되는 정도까지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불합리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독점에 있어서 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데이터 거래와 활성화에서의 법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의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보이는 시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활발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태희 교수입니다. 먼저 데이터 주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기업의 생산 수단 내지는 경쟁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함과 동시에 일정한 부분의 개인정보 내지 영업비밀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그 침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우려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포럼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법제연구원 측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신 홍대식 교수님의 발표에 제가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고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발표자께서 데이터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사업자가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과 뭐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쟁의 방식이라면 디지털 경쟁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뭐 양면 시장적인 특징을 가지고도 있고 또 뭐 락인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한 문제의식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들을 보면 결국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쪽 면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광고 내지 판매 수수료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양쪽에 상호과금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면서 이제 할인을 해주고 결국은 그것이 기존의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에 데이터가 경쟁의 수단으로 추가된 것일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경쟁의 수단의 메인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혁신에 의한 품질 경쟁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경쟁의 양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발표자의 의견을 한번 확인차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아까 잠깐 발표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사실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논의를 할 때 보면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기업들의 그러한 뭐 발전 속도라든지 또는 뭐 정보 보호의 수준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 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데이터 접근의 경쟁법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거래 활성화는 사실 우리가 경쟁을 논하고 그리고 경쟁을 논해야만 이제 경쟁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님의 의견에 저도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토론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현재 규제 시스템 안에서는 이 데이터의 이동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의 보유 자체가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뭐 개인정보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보호를 보면 결국은 가입자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정보 이동이나 활용이 그 뭐 개인에 의한 동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결국은 가입자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고착화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거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정보보호 규제라든지 정보 관리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중소사업자들이 대규모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주는 시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보 보호나 또는 정보 침해에 관한 어떤 국민 대다수의 동의라든지 또는 규제 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자께서 발표문 중에 데이터의 광범위한 전파와 활용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 관심에 따른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비교 형량이라는 것에 이게 어느 쪽에 저울추가 달려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규제기관이라든지 또 이걸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저울추가 맞지 않느냐. 오히려 현재의 저울추보다 더 그쪽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땐 상대적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비교 형량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발표자께서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법학부의 선지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또 지능정보화 이렇게 일컬어지는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는 사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와 같이 데이터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가치가 없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가공을 하고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뭔가 가치가 생기고 또 이 데이터에 관련된 주체들이 정보 주체도 있고 그 데이터를 가공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늘 홍대식 교수님의 발표에서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에 가맹해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가는다는 측면에서 또 관련된 행위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권리관계가 또 다 다르다는 점에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사물들에 대한 법적인 규율과는 좀 다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법 연구의 차원에서도 또 경제행정법 연구의 차원에서도 또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차원에서도 조금 새로운 논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많은 논의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해주신 홍대식 교수님께서 이런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그동안 오늘 이 발표 외에도 많은 연구물들을 통해서 또 그 기여를 많이 하신 바가 있고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또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논의들, 이론적인 논의들 또 아직 잠재적인 위험이긴 합니다만 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경쟁법적 시각에서 많은 논의를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시각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대식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다시 한번 저도 이런 데이터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경쟁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일반적인 이런 법학 연구자 시각에서 지금 경쟁법적인 기존의 경쟁법적 규율을 그대로 데이터 경제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홍대식 교수님께서도 새로운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데이터라는 재화가 가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 또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특성들, 공유에 적합한 특성들 이런 그 데이터라는 재화가 가진 기존의 물건과는 다른 특성들로 인해서 뭔가 기존의 경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가치 척도들, 판단 척도들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강화된, 확장된 그런 척도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법제가 전통적으로 시장 획정을 하고 그 획정된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또 판단을 하고 그 남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기존의 그 척도들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 척도들과는 다른 좀 더 제가 지금 당장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쟁법 연구자들께서 더 새로운 척도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홍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이제 소개가 됐던 최근에 그 페이스북 연방 카르텔청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제재를 한 사례에 관해서 이제 아주 최근에 이 사례가 독일 법원 디셀도르프 고등법원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카르텔청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고 지금 보도자료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독일에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경쟁 제한 방지법 상에 이런 경쟁에 대한 판단 척도로서 데이터에 대한 고려라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그 경쟁 제한 방지법 또 한 번 개정을 하려는 논의를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토론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경쟁 우리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법이 되겠죠. 이런 경쟁법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그 요건 차원에서 데이터의 특유한 그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연 경쟁법적인 관점에서의 규율만이 전부인가,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규율만이 충분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제 임용 교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황태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좀 정책 수단의 다양성, 정책 수단의 변화, 이런 얘기와도 맥이 닿아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문제를, 특히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맹자들의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문제를 이제 경쟁법적 시각이 아니라 뭔가 행정적인 관점, 경제 규제적 관점에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경쟁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별개의 데이터 경제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정보 주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하면서도 그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와중에 공정한 이용까지를 좀 규율하는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자들 사이에 이런 계약 관계를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경제행정법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맹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촉진을 관한 규정이라는 레귤레이션이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규정은 굉장히 약한 단계 규율입니다. 직접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뭔가 행위를 해라라고 많은 행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접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라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도고, 이 중에서 이 동법 그 구조가 데이터 접근이라는 제어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되었거나 또는 제공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계약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단계 규정이긴 하지만, 이 규정의 또 입법 이유서를 보면은 그런 이제 직접적인 규율로는 공정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이유에서는 약간 이제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접근 문제에 대해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때 비례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이 정도의 약한 단계의 규율을 할지, 보다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런 계약 관계의 내용까지 규율을 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또 가맹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사이에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들에 대해서 또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또 잘 귀담아 듣고 또 앞으로의 제 연구에 또 반영을 해서 더 우리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법학이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안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입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순서는 항상 이제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그 홍대식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토론자분들 좋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 듣는 가운데 역시 이제 균형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고 사실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데이터 접근 이슈로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의 데이터 관련 그 정책의 슬로건이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보호하면서도 가장 잘 쓰는 나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제 모순된 거의 균형을 찾겠다는 거죠.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잘 보호하면서도 또 데이터의 활용은 또 가장 잘 하자라는 거고 오늘은 그거 사이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 경제로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또 그 데이터의 격차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은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주체 간의 그런 데이터 격차.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도 또 데이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사이에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전제는 일단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그 먼저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이나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그 저하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격차로 인해서 이 경쟁을 쫓아갈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그런 접근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데이터 격차를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어떻게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를 접근하는 것이 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나 데이터 격차 해소에 대해서 저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산업계에서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에서 좀 데이터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뭐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터 관련 제도를 좀 저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랑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계기가 마련됐다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뭐 반발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여전히 한계가 많은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제 뭐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그 데이터 관련 그 제도들이 결국은 데이터 경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냐 이런 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규제에 대한 수번 비용이 갈수록 그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나중에는 이제 거래도 하고 제공도 하고 라고 하는데 제대로 그 법을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GDPR도 들여다봐야 되고 미국 법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데이터 경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헌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생활과 같은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과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서 홍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법제는 재산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 프라이버시 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어떤 진입장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그 제도 정비를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약간 딴 얘기지만 저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은 수사적으로는 그 성립이 가능해도 법률적으로는 성립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데이터라고 하면 그게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는 누구나 뭐 이 수집하고 뭐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법에 따라서 누구나 수집하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은 이제 법적으로는 별로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그 유용한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 데이터 역할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 중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가급적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해라 라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구체적인 법으로 들어가 보면 뭐 개인정보는 당연히 공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개별 그 부처의 법령에 뭐 예를 들면 국세정보는 공개가 안 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그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좀 선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경제를 위해서 공공에서 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한다든지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이 공공의 자산으로 제공을 할 때 누구나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할 수 있다면 뭐 먼저 그것을 가공하고 수집하고 강화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부가가치를 공공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는 마이 데이터 방식. 이게 이제 데이터 이동권 앞서 주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데이터 포터빌리티 이런 부분들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신용정보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는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신용정보라는 것에 한정해서 그런 이 정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들 간에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들을 요구하고 받아가고 또 요구하는 주체는 정보 주체인 거죠. 그냥 통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이쪽에 쌓아놓은 데이터로 인한 락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 나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 옮겨달라라고 하면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는 사람도 그런 데이터 격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이 데이터 방식의 접근과 기획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정보법상의 이 마이 데이터 제도도 하다 보니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 데이터 사업자 간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신용정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거래 기록까지 이거를 제공해야 되는 신용정보로 규정을 해서 받아가지는 않지만 제공은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의무를 창설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접근해서 하지만 이제 필요한 기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유럽에서도 아까 발표에서 뭐 98%인가요? 그 정도가 이제 폐쇄형 정책을 가지고 있고 개방형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기업의 경쟁 전략이고 기업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나 혼자 또는 나와 관계된 좀 이 경제 주체들 간에 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경쟁 전략을 취하냐, 아니면 이제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냐는 뭐 과거 이제 모바일 OS에서 뭐 애플이 폐쇄형 정책을 취하고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정책을 취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 강제로 뭐 개방을 시킬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법률적으로는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영역인데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경쟁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는 좀 정책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빌리티 영역은 지금은 각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자 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도시관제 모든 이 도시에 돌아다니는 그런 디바이스들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가 되면 이 데이터 포맷을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서로 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별로 또는 데이터 집단별로 산업적인 표준이라든지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논의를 하고 또 폐쇄형 경쟁 전략을 취하는 데가 있더라도 거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개방형 전략으로 생태계를 키워서 경쟁하겠다라는 이 경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개방형 생태계와 데이터의 거래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또는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개방형으로 갈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폐쇄형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경쟁 전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 같은 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촉진하는 그런 쪽에 정책적 지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5분의 주옥 같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5분 중에서 2분은 저와 같은 경쟁법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행정법 연구하신 분이고 그리고 직접 이 사업을 하는 쪽에서 또 그 사업을 지원하는 또 단체에서 토론해 주셔서 되게 다양한 논점이 나와서 제가 이 진행하고 연구를 발전시키는데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일이 토론하면 참 좋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토론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 하나씩만 좀 잡아서 답변 겸 또 부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명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토론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비유는 저도 참 많이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잘 어디가 막혔는지를 잘 알아서 뚫어주는 게 이제 정책의 임무라면, 근데 엉뚱한 데를 짚어가지고 치료는커녕 악화시키는 이런 일을 피해야겠다. 이거 참 좋은 비유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쟁법의 역할을 제가 3가지로 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초점은 이제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에 있었는데 뭐 개인정보법의 과정에서 보호 활용이라는 데 있어서 활용 측면에서 저는 이제 경쟁법적으로 경쟁력 시장의 창출에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를 강조하는 쪽에서 뭐 이게 뭐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인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그런 것이 좀 경제법적 차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이제 이 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하는지에 있어서 이제 뭐 이명 교수님의 전화 경제법을 하기 때문에 경제법적인 수단과 다른 수단과의 조화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법 사이드에서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뭐 제가 이론 소개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들이 정말 너무 좀 가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은 이거는 시장 자율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법의 역할은 사실 그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칙을 제시해주고 기준을 제시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부가 너 이렇게 해라고 하고 개방해 하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후에 오는 다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오히려 그 경제법에 개입해가지고 사업자를 제재하고 하는 것보다도 정책 수단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자극적이면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자유를 촉진하는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책무성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이 답변과 관련해서 선지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유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이유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라인 중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중개 서비스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조금 완화된, 그러니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책무성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리고 사실 뭐 행정적인 규제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시작했는데 좀 유럽이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뭐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것도 또 후발을 준비하고 일본도 비슷한 걸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에 좀 잘못 들어와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전 규제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는 사실 정부보다 사업자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창의의 원천인데, 정부가 너 이렇게 해라고 다 정해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경제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법은 결코 규제가 아니다, 시장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황태 교수님이 이제 몇 가지 더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쟁법, 뭐 저도 그렇고 경쟁법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기존 산업에서 써왔던 그런 틀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변해야죠. 예, 학자도 변하고 규제 당국도 변하고, 내가 잘 모른다, 뭐 테스 형 얘기하는데 뭐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는 척하고 내가 아는 게 다야 해가지고 내가 아는 틀에다가 자꾸 맞춰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계속 경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경제법자 학자들이 말하는 게 기존에 이미 많이 써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게 좀 개량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시도지만 거기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온라인 플랫폼들이 뭐 똑같은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굳어집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준 기사님이 저도 잘 몰랐던 사업의 또 이면들, 또 새로운 현상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법 제도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근데 참 이게 접근의 차이인데요. 뭔가 제도를 내놨는데, 정책을 내놨는데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제가 또 그런 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게 잘 안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물러나서 생각해 주면 좋은데, 뭐 정치권이나 당국자들은 이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이제 조금 좋은 약을 오래 써가지고 낫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안 나니까 더 극약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경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시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최성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 예, 어떤 우선순위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재산권적 측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영지 교수님 민법적 수단 말씀하셨고 일본에서는 이제 부정적립 방지법을 확장해 가지고 이제 또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데이터가 가치 있는 것이다, 보호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적 측면에서 그것에 관한 어떤 제도 설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기존의 민법의 물건과 또 같을 수가 없고 또 특허권 같은 것도 너무 그러면 이제 또 오히려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속 연구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뭐 모두에게 이룬 시장도 창출되고 또 이 소비자들도 또 사업자들도 새로 사실 사업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와야지 또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뭐 기성세대 우리 많이 갖고 있어 이제 더 가질 거 없어 그런 순간 멈춰버리면 후속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에 이미 많이 갖고 기성세대 관점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속 세대가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인데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도들 또 새로운 어떤 시장 진입 이런 것들을 막는 것 그거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식별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뭐 너무 좀 추상적인 기준 가지고 뭐 이게 뭐 공정 상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죄다 보면 이게 오히려 경쟁을 오히려 해치는 진입을 오히려 새로운 진입을 오히려 막는 기존의 기득권자만 보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